네, 강의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살펴볼 것은 프로테인의 세퍼레이션 관련된 건데요. 그 앞서는 이제 셀을 세퍼레이션 하는 방법, 그리고 뭐 셀을 아이솔레이션 하고, 컬처하고 이런 방법들에 대해 살펴봤었다면, 이번에는 이제 아이솔레이션 된, 셀 라이시스를 통해서 아이솔레이션 된 프로테인을 어떻게 세퍼레이션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등장하는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요. 이 컬럼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제 크로마토그래피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개념을 처음 배울 때는 저는 이제 중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그 종이 같은 거에 사인펜을 찍어 놓고 그리고 그걸 이렇게 물에 담궈서 쭉 이렇게 물이 빨리 올라가는 과정에서 사인펜의 잉크가 분리이 돼서 막 알록달록한 색깔이 나오고 와 신기하다 뭐 이러고 끝냈던 그런 실험이 있었는데 그게 사실 페이퍼 크로마토그래피, 종이 크로마토그래피에 해당하는 거고요. 근데 크로마토그래피에는 사실 뭐 그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 방식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도 있고 또 여기 나오는 컬럼 크로마토그래피라는 게 있습니다. 뭐 이 컬럼 크로마토그래피는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이름 왜 이렇게 붙었냐? 컬럼이 뭐 이런 기둥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둥을 이용한 어떤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해서 컬럼 크로마토그래피라고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뭐 쉽게 설명을 하자면 그냥 이런 기둥이 있고 거기에 액체를 이렇게 흘려주는데 그 흘려주는 과정에서 어떤 뭔가 이동 속도의 차이가 생기게끔 만들어서 프랙션에 따라서 단백질들을 분리해내게 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컬럼 크로마토그래피는 단백질 중에 우리가 원하는 특정 단백질 군들을 모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크게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하나 보죠. Ion Exchange Chromatography, Hydrophobic Interaction Chromatography, Gel Filtration Chromatography, Affinity Chromatography가 있는데 이온 익스체인지 크로마토그래피는 이름을 보시면 이온이 나오죠. 그래서 이건 결국 전하에 따른 분리, charge에 따른 단백질을 분리하는 방법이고 하이드로포빅 인터랙션 크로마토그래피는 하이드로포빅한 인터랙션을 이용해서 이 소수성 상호작용이죠. 이걸 이용해서 소수성 정도에 따라서 단백질을 분리하는 기법. 젤 필트레이션 크로마토그래피는 크기에 따라서 단백질을 분리하는 기법이고 어피니티 크로마토그래피는 특정 분자와의 결합력 차이에 따라서 분리하는 방법입니다. 네, 뭐 이 밑에는 관련된 어떤 뭐 분류 체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뭐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우선 이온 익스체인지 크로마토그래피의 경우에는 앞에서 이렇게 그 컬럼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이렇게 길쭉한 컬럼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흥미롭게도 컬럼 안에 이런 포지티브한 차지를 띠고 있는 비드들이 들어있게 됩니다. 뭐 사실 뭐 예시가 포지티브로 나와서 그렇지 네거티브가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핵심은 차지를 띠고 있는 비드를 넣어줬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런 비드를 넣어주게 되면 자, 이 경우에는 플러스 차지를 띠는 비드를 넣어줬으니까 이때 마이너스 차지를 띠는 단백질들은 이렇게 남아있게 될 거고 아닌 녀석들은 흘러나가버리게 되겠죠.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분리를 하게 되는데 자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서 그러면 먼저 빠져나오는 단백질은 뭘까요? 당연히 플러스 차지를 띠거나 아니면 뭐 뉴트럴한 단백질들이 먼저 빠져나가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차지를 띠는 애들이 가장 마지막에 빠져나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방법, Gel Filtration Chromatography. 아까 크기에 따라서 분류한다고 했었죠. 이 경우에는 컬럼에 이런 비드를 넣어요. 이게 다공성 비드, 그러니까 뭐 포러스한 비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다공성이라는 게 뭐 그렇듯이 이 안에 작은 애들만 통과를 할 수가 있어요. 큰 애들은 통과하고 싶어도 못 하겠죠. 작은 애들만 통과할 테니까. 근데 이 작은 애들이 통과할 때 이 포러스한 비드 구조가 복잡하다 보니까 얘가 여기를 통과해서 가면 느려지는 거예요. 근데 큰 애들은 여기를 통과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지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방법을 이용을 하면 큰 크기가 큰 단백질들이 먼저 분리가 되고 작은 단백질들이 나중에 분리가 되는 그런 식의 시스템을 구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으로 나오고 있는 게 어피니티 크로마토그래피인데요. 이거는
또 여기서도 비드가 쓰여요. 근데 이 비드는 뭐냐? 이 막 쪽에 어떤 단백질이 붙어 있어요. 근데 이 단백질은 뭐냐? 우리가 관심 있는 단백질이 이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이 빨간색 단백질이라고 해볼게요. 이 빨간색 단백질이라고 할 때 이 빨간색 단백질은 검은색 단백질이랑 붙는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뭐 그 예를 들어서 빨간색 단백질은 뭐 잘 몰라도 그거랑 일단 검은색이 인터랙션 한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이 검은색을 비드에 이렇게 코팅을 해놓을 시에 빨간색 단백질은 여기에 결합을 하겠죠. 검은색 단백질이랑 인터랙션을 하니까. 나머지 녀석들은 다 떨어져 버리겠죠. 이런 방식으로 빨간색 단백질만을 아이솔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아주 팬시한 방법이죠.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뭐 여담이지만 혹시 항체공학 같은 데 관심이 있으신 분이 계실까봐 항체를 그 퓨리파이 하거나 뭐 우리가 사용을 하고자 할 때 퓨리파이를 해야 되겠죠. 그런 과정을 할 때 이런 어피니티 크로마토그래피가 또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네. 아마 이뮨 셀을 다루거나 뭐 그런 이뮤놀로지를 하는 랩에 가시면 어피니티 크로마토그래피를 굉장히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근데 이 이온 익스체인지, 뭐 젤 필트레이션, 어피니티 크로마토그래피를 따로 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같이 조합을 해서 컨비네이션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온 익스체인지로 이렇게 막 분리를 했어요. 프랙션에 따라서. 근데 그 중에 어떤 뭐 엔자임 액티비티 테스트 같은 걸 해봤겠죠. 그랬더니 우리가 원하는 단백질 프랙션은 여기에 있다라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 프랙션만 따서 다시 젤 필트레이션 크로마토그래피를 걸어보는 거예요. 그럼 또 막 이렇게 나오겠죠. 거기서 앞서처럼 액티비티 테스트를 다시 해보는 거죠. 그러면 또 이렇게 나오죠. 그럼 요거를 또 아이솔레이션해서 그 다음에 또 다른 어피니티 크로마토그래피를 했다 하면 이제 비로소 한 피크에서 한 액티비티가 나오는 단백질이 이렇게 퓨리파이가 되겠죠. 그럼 얘는 진짜 우리가 원하는 퓨어 프로테인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 비로소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중요한 게 또 있는데 이온 익스체인지 크로마토그래피의 경우 여기 salt concentration을 갑자기 뜬금없이 막 높여주죠. 이게 뭐냐면 salt concentration이 높아지게 되면 서서히 높여줘야 돼요. 그러면 원래는 뭐 아까 얘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플러스 차지를 띠는 비드에 마이너스 차지를 띠는 단백질이 이렇게 가서 결합을 해 있었잖아요. 근데 salt 농도를 높여주면 이 인터랙션이 서서히 약해져요. 그래서 결합력이 약한 애들부터 먼저 떨어져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약간만 올렸는데도 이렇게 떨어져 나온 애들은 뭐 마이너스 차지를 띄긴 하는데 별로 그냥 그 인터랙션을 많이 하진 않는 그런 녀석들. 여기는 굉장히 스트롱한 인터랙션을 해서 솔트 컨센트레이션이 굉장히 높아져야만 비로소 떨어져 나오는 그런 녀석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거는 그냥 그 과정에 대해서 다시 뭐 나타내주고 있는 거고요. 뭐 토탈 셀 프로테인을 이렇게 써서 아이솔레이션을 할 수도 있고 뭐 DNA 바인딩 프로테인 같은 거를 아이솔레이션 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이 DNA 바인딩 프로테인이라는 것 자체가 DNA에 결합하는 단백질을 말하는 거잖아요. DNA에 결합하는 단백질을 찾고자 한다면 그러니까 그 컬럼 내에 있는 비드에 특정 DNA 시퀀스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런 식의 어피니티 크로마토그래피도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이 그림이 좀 나타내주고 있는 게 흥미로운데요. 이거는 그 어떤 걸 얘기하고 있냐면 어떤 우리가 그 단백질을 아이솔레이션을 하고 싶어요. 근데 이 단백질이 딱히 뭔가 특징이 없어요. 그래서 얘를 퓨리파이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럴 때 그 지네틱한 엔지니어링 아니면 뭐 몰레큘러 바이올로지 테크닉을 이용을 해서 어떤 특정 에피톱 태그를 여기 인서션을 해주는 거죠. 그 실제 진 내부에. 그리고 이걸 세포 내에 이렇게 넣어주면 introduce 해준다고 하는데 넣어주게 되면 그러면 얘가 그 transcription 전사가 되고 translation 그 번역이 되어서 특정 단백질이 만들어질 텐데 요 단백질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 끝에 에피톱까지 붙어있는 에피톱 택 프로테인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에피톱은 우리가 아는 걸 붙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얘와 상호작용하는 페어들이 아주 잘 알려져 있는 녀석들을 쓴단 말이에요. 뭐 대표적으로 HA 태그라든지 뭐 그런 애들을 쓰기 때문에 그런 애들을 쓰면 이제 비로소 어피니티 크로마토그래피로 얘를 분리할 수 있죠. 근데 얘를 분리하는 건 뭐다? 그 연두색으로 나타나 있는 이 단백질도 같이 분리하는 게 되겠죠.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단백질을 퓨리파이, 아이솔레이션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뭐 이거는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HPLC라는 뭐 테크닉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뭐 조금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분석화학과 같은 수업들을 수강해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단백질을 뭐 그 아이솔레이션 하고 퓨리파이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러면 이제 퓨리파이를 했으니까 애널라이즈를 해야 되겠죠. 분석을 해야 될 텐데 이 분석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그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이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게 SDS 페이지라는 테크닉이에요. SDS 페이지는 단백질 공학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뭐 무조건 그 루틴하게 해야 되는 실험 기법이고요. 뭐 사실 실험이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처음에는 이제 뭔가 과정도 많고 복잡해 보이고 이래서 그 어려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결국에는 다들 익숙해지실 거기 때문에 뭐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음, SDS 페이지 이름이 왜 좀 이상하잖아요. 무슨 페이지, SDS 이게 뭐냐 하실 수 있는데 SDS는 이렇게 생긴 화합물입니다. 네, 더 헷갈리죠? 이렇게 생겼다고 하니까 이렇게 생긴 게 뭔데? 자 보시면 이 이쪽에는 탄화수소 사슬이 이렇게 체인이 이렇게 쫙그 익스텐드드가 돼 있는 구조고요. 이 끝쪽에 어떤 설퍼 그룹이 달려 있어요. 근데 얘는 마이너스 차지를 띠죠. 어쪽이. 이 마이너스 차지를 띠고 있기 때문에 뭐 플러스 차지 녀석들이랑 뭐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래서 이쪽은 하이드로퍼빅하고 이쪽은 네거티브 차지를 띠고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녀석이 SDS입니다. 뭐 얘도 일종의 엠피필릭 하다고 할 수 있죠. 뭐, 네, 그렇고요. 그리고 이 뭐 메탄몰 카프토 에탄올이라는 것도 SDS 페이지에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둘이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 우선 이 메타몰 카프토 에탄올은 단백질을 언폴딩 시켜주는 녀석이에요. 어떻게 언폴딩 시켜주냐? 이 단백질의 구조를 보시면 알겠지만 다이설파이드 본드, 설퍼 간의 결합으로 이렇게 연결된 것이 단백질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공유 결합 중에 하나인데요. 얘가 없으면 구조가 제대로 유지될 수가 없겠죠. 뭐, 뭐 참고로 이 설퍼는 시스테인 결합으로 일어나는 건데 뭐 그것에 대해서는 바이오케미스트리 그 수업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이제 그 설퍼가 이렇게 결합을 해서 이영하 결합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메타몰 카프토 에탄올이라는 녀석을 넣어주게 되면 얘가 단백질을 디내추레이션을 시켜줄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이 설퍼를 떼주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단백질이 언폴딩이 됐죠. 이제 펴졌어요. 펴졌으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이 SDS라는 녀석으로 코팅을 해주는 겁니다. 앞서 SDS가 나머지는 다 하이드로포빅하고 끝부분 테일이 마이너스 차지를 띠고 있다고 했는데 얘가 이렇게 단백질 겉부분을 다 코팅을 해버리면 단백질이 뭐 원래는 막 여기 플러스 차지, 마이너스 차지, 플러스 차지, 마이너스 차지 자기 맘대로 차지를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차지를 상쇄시켜버리고 그냥 없애버리고 코팅해서 일률적으로 마이너스 차지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얘랑 차이가 이제 차지 측면에서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오로지 단백질의 길이 측면에서만 차이가 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자, 이걸 그러면 왜 하냐? 이걸 왜 하냐면 단백질은 크기뿐만 아니라 차지도 너무 다양해요. DNA는 그렇지 않잖아요. DNA는 그렇지 그냥 일반적으로 그 DNA 백본을 보면 그 포스퍼러스 그룹이 있으면서 네거티브 차지를 띠고 있는데 근데 단백질은 차지가 다 달라요. 다 다르다 보니까 얘가 차지랑 크기를 다 고려하면서 분리를 하려니까 너무 복잡한 거예요. 복잡하고 해석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둘 중 하나의 팩터를 제거해버리자 하는 목적에서 SDS를 넣어서 차지 팩터를 제거해주게 된 겁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다 이해하신 거예요. 자, 그게 됐고, 자, 이것만 있다고 뭐 단백질을 분리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단백질을 분리하려면 결과적으로 어떤 젤이 필요합니다. 그 전기용동 같은 거 혹시 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전기용동을 하면 막 아가로스 젤을 만든다 하면서 그 아가로스 가루를 뭐 막 그 뭐랑 막 섞어가지고 전자레인지에 데우고 뭐 부구부구 끓으면 흔들어주고 그걸 틀에 부어서 30분 동안 굳히고 막 이런 거를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젤인데 젤은 뭐냐? 그 분리하고자 하는 물질이 런하는 장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SDS 페이지에서 단백질이 런하는 장소는 뭐냐? 바로 폴리아크릴아마이드라고 하는 폴리머로 만들어진 몰리큘러 시브가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예, 일종의 분자체로 기능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험을 본격적으로 살펴볼게요. 여기 이렇게 막 슉 나와 있는 게 이게 몰리큘러 시브에 해당하는 폴리아크릴아마이드 젤이고요. 이 위쪽에 단백질이 있어요. 근데 앞서처럼 SDS 페이지로 표지된 단백질이 있어요. 다 코팅이 된, 표지라기보다는 코팅이 된 단백질들이 있어요. 그 상태에서 진짜 일렉트로포리시스를 걸어주는 거예요. 위쪽에 마이너스 차지, 그 위쪽, 아래쪽에 플러스 차지를 걸어주면 SDS가 아까 마이너스 차지를 띈다고 했죠? 그러니까 전하를 걸어주면 플러스 차지 쪽으로 가겠죠? 그, 그 양이온 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 아래쪽으로 쭉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 이동 과정에서 오로지 단백질의 크기에 따라서만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무거운 녀석들은 느리게 가고 빠른 가벼운 녀석들은 빨리 가고 뭐 왜 이렇게 되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 물속에 어떤 사람이 있다 했을 때 그 사람이 덩치가 엄청 커요. 진짜 뭐 완전 거구예요. 그러면 몸을 그 앞으로 이렇게 움직이기가 훨씬 힘들겠죠? 근데 완전 막 스키니한 그런 몸이다. 그러면 그냥 별로 저항을 받지 않고 슉슉 빨리 지나갈 수 있겠죠? 그런 거랑 같은 원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거는 또 뭐 마찬가지 그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뭐 복습을 해보자면 베타몰카토 에탄올을 이용해서 단백질을 언폴딩을 시켜주고 그 이후에 SDS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 코팅을 시켜주면서 차지 이펙트를 상쇄시켜주는 거죠. 그 다음에 페이지 그 폴리아크릴아마이드 젤에 일렉트로포리시스를 걸어주게 되면 그것이 바로 SDS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인디케이트 하는 것도 사실 명확해요. SDS는 앞서 말했던 그 물질, 소듐 도데실 설페이트라고 하는 물질인데 그 물질을 사용해서 이제 그 코팅을 해준다 해서 SDS고요. 페이지는 폴리아크릴아마이드 젤을 이용해서 하는 거다. 근데 일렉트로포레시스 전기 용동을 하는 거다. 해서 이름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실제로 SDS 페이지를 수행하면 이런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어요. 뭐 이런 결과를 항상 얻으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사실 실험을 하다 보면 굉장히 이 SDS 페이지 아주 사소해 보이는 결과도 잘 안 나와서 재실험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여담이었고요. 음, 뭐 이거는 네, 이건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뭐, 네, 넘어가도록 하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프로테인을 그 아나리시스 할 수 있는 방법. 2D gel electrophoresis라는 방법입니다. 앞에서 SDS 페이지를 살펴봤었는데 사실 이거는 SDS 페이지의 어떤 어, 발전된 형태? 뭐 발전이라고 하기보다는 SDS 페이지에 뭔가가 살짝 이제 곁들여져 있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가 곁들여져 있냐? 결국 뒤에 SDS 페이지를 하는 거는 같거든요. SDS 페이지를 하기 전에 charge에 따라서 한번 분리를 해주는 게 포함되어 있어요. 앞서서 SDS 페이지는 크기에 따라서만 하기 위해서 SDS를 코팅해서 charge 이펙트를 상쇄시켜 버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걸 하기 전에 이 1D, 원디멘셔널 버전에서 charge에 따라서 단비질을 먼저 분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크기에 따라서 다시 분리를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2D로 하는 것이 2D gel electrophoresis입니다. 그러면 1D로 처음에 할 때 charge에 따라서 어떻게 분리를 시켜주냐 이거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아미노 애시드의 그 charge chemistry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게 아미노 애시드의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알파 C, 알파 카본이 있고 여기에 그 다양한 반응기들이 작용기들이 붙어 있고 반응기죠. 반응기들이 붙어 있고
이 아미노 그룹과 카복실 그룹이 있고 여기에 알파 C에 붙어 있는 그 하이드록실 그 뭐 그냥 하이드록실이 아니라 하이드로젠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는 것. 이것이 아미노 애시드 하나 그 모노머 단량체의 구조입니다. 근데 이 녀석이 찰지가 달라요. 찰지가 다를 수 있어요. 어떻게 다르냐? 이 NH3는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제로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COOH 이거는 그냥 COOH 0 그 중성으로 존재할 수도 있고 COO 마이너스로 존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pH에 따라서 이 녀석들이 달라지는데요. 뭐 자세한 상황에 대해서는 그 바이오케미스트리에서 배우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설명을 그냥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만 설명을 드리자면 낮은 pH 환경에서는 NH3는 플러스, COH는 그냥으로 존재해요. 왜냐하면 낮은 pH라는 거는 수소이온, 그 프로톤의 농도가 높다는 거기 때문에 그 높은 프로톤에 여기로도 가고 여기로도 가가지고 CO는 마이너스는 COH가 되고 NH2는 NH3 플러스가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이 pH에서 반대가 됩니다. H가 부족하니까 여기서도 떨어지고 여기서도 떨어져서 CO 마이너스 전체 찰지가 마이너스가 되게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중간에서 어떨까요? 중간에서는 이렇게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를 띄고 있어서 이 전하가 상쇄되어 버리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이 형태를 zwitterion이라고 합니다. 네,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 양극성 분자라고 하죠. 그래서 이 단어를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이게 단백질에 따라서 뭐 아미노애시드가 다 이런 거면 똑같은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이 R기가 이게 뭐 R이라고 써져 있어서 그냥 뭐 COO 이것처럼 뭐 원소 R이 붙어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니고요. R기는 굉장히 다양한 녀석들을 의미해요. 뭐 이게 H가 될 수도 있고 CH2, CH3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뭐 CH3, CH3, CH2 뭐 막 이렇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녀석들이 또 흥미롭게도 아미노애시드 종류를 결정하게 되는 그런 팩터가 되고요. 아미노애시드 종류가 한 뭐 20여 종이다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뭐 알라닌, 글라이신, 타이로신, 뭐 트립토판, 프롤린 뭐 다양한 녀석들이 있는데요. 그런 녀석들에 따라서 이 R기가 굉장히 베리합니다. 달라질 수 있어요. 굉장히 달라져요. 근데 얘들이 띄는 찰지도 달라지거든요. 그렇단 말은 뭐냐? 이 스위처리언이 되는 그 전하가 0이 되는 그 pH의 시점이 다 달라진다는 것이죠. 네, 그런 것을 의미를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요 밑에서의 이런 분리를 보시면 pH를 pH 4, 5, 6, 7, 8, 9, 10 이렇게 쫙 깔아둬요. 그레디언트를 만들어둬요. 그리고 charge를 이렇게 해서 electrophoresis를 쭉 시키면 그러면 단백질이 막 갈 텐데 가다가 자기가 그 전화적으로 0이 되는 지점인 pH가 있겠죠. 그걸 이제 그 PI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isoelectric point, 등전점이라고 부르는데 그 등전점이 되면 얘가 찰지가 0이 될 거예요. 찰지가 0이 되면 여기 플러스가 있고 여기 마이너스가 있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어요. 여기서. 왜냐하면 찰지가 0이니까. 아무리 뭐 이 그 전기장의 세기 E가 크다고 하더라도 가해지는 F는 Q와도 비례하잖아요. F는 QE이기 때문에 뭐 너무 물리적인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지만 그래서 Q가 0이기 때문에 E가 아무리 커도 F는 0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여기에서 머물러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부터 살펴볼게요. 방금 설명한 게 이제 이쪽 방향의 분리인데요. 이쪽 방향으로 pH를 쭉 깔아둬요. 베이직한 컨디션에서 애시딕한 컨디션까지 쭉 깔아두고 그 electrophoresis를 시켜주게 되면 그러면 이제 비로소 특정 단백질에 따라서 어떤 애들은 여기 멈추고 어떤 애들은 여기 멈추고 왜냐하면 PI 값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R기가 다르니까 여기 멈추고 여기 멈추고 여기 멈추고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된 거를 한 번 더 세로로 휙 돌려서 이번에는 이쪽으로 SES 페이지를 돌려주는 거죠. 그러면 이쪽 디멘션으로는 그 pH에 따라서 단백질이 분리가 되고 이쪽 디멘션으로는 크기에 따라서 단백질이 분리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요 단백질이다 딱 했을 때 이 단백질의 크기는 한 요 정도고 그 pH는 한 요 정도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정보가 2배로 늘었으니까 2배로 정확하겠죠.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 단백질을 분석하는 세 번째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웨스턴 블라팅 혹은 이뮤노 블라팅이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 이게
다 다른 것처럼 뭐 1번, 2번, 3번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다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첫 번째 스텝으로 SDS 페이지를 쓰게 되거든요. 근데 SDS 페이지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이 경우에는 그 SDS 페이지를 하고 어떤 뭐 페이퍼 같은 게 있어요. 그 페이퍼로 트랜스퍼레이션을 시켜줍니다. 여기 막 그러니까 젤에 이렇게 분리가 됐을 텐데 젤 상태로는 뭔가 분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페이퍼로 전이를 시켜줘요. 트랜스퍼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블로킹을 해줍니다. 여기 블로킹이 되겠죠. 블로킹을 왜 하냐? unspecific한 바인딩, 그러니까 비특이적인 바인딩을 억제하기 위해서 다른 부분을 다 채워놓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그 AB 뭐 안티바디죠. 안티바디를 첨가를 해주게 됩니다. 특정 그 안티바디라는 건 특정 단백질을 인식할 수 있는 그 단백질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안티바디를 사용을 해서 특정 단백질에 태그를 해주고 결과적으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뭔가 그 빛 시그널을 감지할 수 있게 되면 우리가 이제 비로소 바깥쪽에서 이렇게 보면서 빛이 나왔네. 그럼 그 단백질이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게 웨스턴 블라팅입니다. 뭐 왜 웨스턴이냐 뭐 이렇게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모lecular biology에 대한 강의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게 그 SDS 페이지의 결과고요. 웨스턴 블라트의 결과는 이렇게 한 줄로 나오죠. 왜 한 줄로 나올까요? 왜냐하면 SDS 페이지는 그냥 다 이렇게 그 프로테인을 다 염색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지만 웨스턴 블라트는 안티바디를 이용해서 특정 라인의 프로테인만을 스테이닝을 했기 때문에 스테이닝이라기보다 레이블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번째 방법은 매스 스펙트로메트리, 질량 분석법입니다. 질량 분석법에 대해서는 뭐 자세하게 설명을 하진 않을게요. 이거는 쉽게 말하자면 어떤 특정 단백질들의 질량을 알아내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걸 아주 정교하게 하다 보면 아미노애시드의 시퀀스까지 알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단백질 시퀀스를 어떻게 알아낼 수 있지? 이건 질량을 측정한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알아내냐면 이 단백질을 프래그멘테이션을 낸다고 해요. 조각을 내는 거죠. 조각을 내는 건데 조각을 낼 때 크기를 다 다르게 조각을 낼 수가 있어요.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화학적으로. 그러면 크기가 다 다른 애들의 질량을 비교해 봤을 때 그 한 칸 차이가 날 거 아니에요. 뭐 한 칸 차이가 나는 애들이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그 질량 차이가 나는 게 만약 뭐 26.6614다. 그러면 딱 그 몰 질량이 맞는 단백질 아미노애시드가 다 이제 테이블로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걸 보고 그 짧은 애보다 한 칸 긴 애에 붙어 있는 아미노애시드가 뭐다라는 걸 알아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비로소 이제 아미노애시드 시퀀스를 그런 방식으로 쫙 다 알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참고로 매스 스펙트로메트리에도 굉장히 많은 방법이 있는데요. 네, 뭐 그거에 대해서 다 설명할 시간은 없을 것 같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말디톱이라고 하는 방식이 또 많이 사용이 됩니다. 말디가 사실 이거 그 Matrix Assisted Laser Desorption Ionization의 약자고요. TOF가 Time of Flight의 약자예요.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흥미롭게도 뭐 이 매스를 두 번 할 수도 있어요. 매스 스펙트로메트리를. 그걸 MSMS라고 불러줍니다. 두 번 하면 뭐가 좋냐? 더 스페시픽해지겠죠. 앞서서 그 컬럼 크로마토그래피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는데 컬럼 크로마토그래피도 막 그 여러 개의 종류를 섞어가면서 믹스해서 사용을 하니까 더 정교해졌잖아요. 이 MS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스텝으로 그 MS를 시행해주면 그만큼 더 정교해지게 됩니다. 다섯 번째 그 단백질을 분석하는 방식은 Co-Immunoprecipitation, CoIP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일단 이름에 이뮤노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 뭐 그 별다른 이변이 없는 이상 안티바디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제가 이런 말을 할 만큼 뭐 이뮤노가 붙은 모든 기술들에 대해서 다 봤다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안티바디를 대부분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뮤노가 붙으면 뭔가 안티바디 안티젠 그 인터랙션을 이용하는 기술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자, 안티바디는 특정 안티젠과 결합하죠. 특정 안티젠과 이렇게 결합을 해요. 그 다음에 이 안티바디 뒤쪽에 만약에 무거운 녀석을 이렇게 달아주게 되면 센트리피게이션, 원심 분리를 시켰을 때 얘가 분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특정 단백질도 분리가 되는 거죠. 요 테크닉이
immunoprecipitation, 면역 침전법이라고 하는 테크닉이에요. 근데 그럼 코 immunoprecipitation 뭐냐? 갑자기 코가 왜 붙었지? 하실 수 있는데 코는 뭐냐? 뭔가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특정 안티바디가 이 파란색 단백질을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단백질을 인식을 할 수가 있다라고 했을 때 걔가 이 노란색 두 개, 이 파란색 단백질이 또 노란색 두 개와도 결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잡기로는 잡은 거는 그냥 파란색 단백질인데 끌려오는 애들을 보면 노란색도 같이 끌려왔죠. 이런 걸 통해서 이런 방식이 이제 co-immunoprecipitation 이고요. 이렇게 되면 결국에 이거를 다시 아이솔레이션을 해서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 파란색이 노란색이랑 상호작용하는구나 라는 거를 알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그게 코IP의 그 강력한 점입니다. 네, 여섯 번째 방식은 East to Hybrid System 이라고 하는 방식인데 이것도 이제 이거는 어떤 거냐면 단백질 사이에 인터랙션이 일어나는가 일어나지 않는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아주 브릴리언트한 시스템이에요. 어떻게 했냐? 하이브리드 단백질을 만들어줬는데요. 어떤 그 키메릭 프로테인을 만들어서 특정 단백질 두 개 간의 인터랙션이 일어났을 때만 걔가 이렇게 그 어떤 gene regulatory element에 결합을 해서 transcription, 전사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렇게 할 시에 그러면 이제 두 단백질이 인터랙션을 했을 때만 이 그 유전자가 전사가 되겠죠. 그리고 번역이 되겠죠. 네, 이런 시스템이 이제 East2 hybrid 시스템이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얘가 발현되는 진을 우리가 눈으로 잘 볼 수 있는 그런 그 리포터 진이라고 하는데 리포터 진으로 넣어주게 되면 이제 우리가 그걸 비주얼라이즈하고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대표적인 예가 이런 락지 같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GFP 같은 것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GFP는 Green Fluorescent Protein의 약자이죠. 녹색 형광 단백질, 네, 그런 것도 태깅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런 걸 리포터 시스템이라고 한다라는 것도 뭐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죠. 네, 뭐 이거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는 건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단백질과 다른 단백질이 상호작용을 할 때만 비로소 이제 이 컴플렉스가 형성이 되어서 transcriptional activator binding site 얘가 결합을 하고 그리고 액티베이션을 시켜서 트랜스크립션이 온 되어서 진이 전사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이런 시스템입니다. 자, 그 다음 또 프레쉬인데요. 이 단백질의 인터랙션을 볼 수 있는 또 다른 방식입니다. 단백질 간에 어떤 거냐? 이걸 알려면 형광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형광이라는 거는 특정 에너지의 빛을 받아서 또 그거보다 조금 더 낮은 특정 에너지의 빛을 내보내는 지금 그 현상이 바로 형광, fluorescence입니다. 근데 이걸 잘 이용을 하면 이 FRES를 할 수가 있어요. FRES는 이제 fluorescent resonance energy transfer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단백질 두 개가 있죠. 얘들 둘을 이렇게 결합을 했어요. 만약에 얘들 둘이 결합을 해요. 결합을 하면 얘들 둘이가 거리가 가까워져요. 그러면 얘를 액티베이션 할 수 있는 애를 넣어줬을 때 얘가 에미션을 할 텐데 이 에미션한 해가 또 이 주변에 있는 얘를 액티베이션을 시켜서 얘가 결과적으로 에미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violet을 넣어줬을 때 최종적으로 관찰되는 색깔은 green이겠죠. 그 green이 관찰되면 두 개가 이제 in proximity 인접한 위치에 있구나. 그래서 얘가 green을 냈구나. fresh이 일어났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멀리 있다. 멀리 있으면 이게 될 수가 없어요. 바이올렛이 들어가서 그냥 블루가 나오는데 블루가 막 여기까지 갈 수는 없어요. 너무 멀어. 너무 멀면 안 돼요. 그래서 10나노미터 이상이 되면 이게 트랜스퍼가 일어나지를 않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바이올렛을 넣어줬을 때 블루라이트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외부에서 봤을 때 블루라이트이 나왔네? 그러면 얘들 둘이는 인프록시멀 리전에 있지 않네. 프레쉬이 일어나지 않았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린이 나왔다. 그러면 프레쉬 일어났네. 둘이가 가까이 있네. 그러니까 두 단백질은 상호작용을 하네. 이렇게 네,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플로러센스 되는 efficiency가 존재하는데요. 효율성, 플로러센스 효율이 존재하는데 그걸 계산을 하게 되면 이 두 단백질의 거리 같은 것도 측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SPR 이것에 대해서는 네, 넘어가겠습니다. X-ray crystallography. 뭐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좀 다른 얘기인데요. 이 단백질 구조를 볼 때 사용할 수 있는 또 방법 중에 하나예요. 어떤 거냐면 그 단백질을 결정을 이렇게 만들어둬요. 그 결정이라는 거는 동일한 모양, 동일한 배양으로 그 쌓아놓은 것을 결정이라고 하는데 이 결정에 특정 X-ray를 쐬주게 되면 이게 스캐터링 되면서 어떤 패턴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런 패턴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패턴을 보면 얘의 구조를 예측할 수 있어요. 역산을 해서. 뭐 정확히 말하자면 이제 프리 트랜스포메이션, 프리의 변환을 해서 이쪽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서 일로 넘어가는 거, 여기서 일로 넘어가는 게 사실은 다 프리의 변환 관계에 있어요. 네, 참고 삼아 알아두시고 그걸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단백질 구조를 그 determine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의 determination을 이제 de novo determination이라고 하는데요. 뭐 de novo는 보통 새로운 이란 뜻이니까 새롭게 단백질 구조를 determine 했다, 결정했다 해서 de novo protein structure determination 이라고 불러줍니다. 네, 그 다음으로 나오는 방법 NMR 스펙트로스코피인데요. NMR 스펙트로스코피는 뭐 이것도 사실은 뭐 이거는 용례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걸 이용했을 때 단백질 구조도 또 알아낼 수가 있어요. X-ray crystallography 뿐만이 아니라 뭐 그 자세한 거에 대해서는 아실 필요는 없지만 이거는 이제 원자의 핵 스핀에 의한 고열 자성 그 매그네타이제이션을 측정을 해가지고 뭔가를 하는 건데 이렇게 이제 측정을 하게 되면 뭐 좀 두루뭉술하게 말한 걸 수도 있지만 어떤 특정 파라미터들이 나와요. 뭐 A, B, C 뭐 실제로 A, B, C는 아니지만 뭐 어떤 파라미터들의 값이 나오는데 그 값을 이용해서 단백질의 구조를 시뮬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컴퓨팅을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 단백질 구조를 또 de novo structure determination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이상으로 이제 유닛 1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